정인의 문건 왜 8가지 버전이 필요했을까요? 요 얘기까지만 또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왜 8가지 버전이 필요했을까에 대한 답변, 또 박관천이 영린을 건드려 수위를 좀 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좀 여러분께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답을 주세요. 응답하라 박관천. 응답했다 정윤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은 조작이다. 재조사에는 응하겠다. 그리고 허위 문건 작성한 박관천이 답을 해라 라고 정윤회 씨가 말하자 박관천 전 경정이든가요? 오래간만에 보려면 경정이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부는 닮는다더니 문건이 허위라고요? 대부분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문건 8가지 버전 조홍천이 영린이라면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문건은 최순실 권력 1순위라고 지목했고 이유도 적시했습니다. 최순실 대통령 독대 수석보다 더 많이 했어요. 우병우의 최순실 몰랐다는 말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영린을 기어이 건드리겠다고 우병우 최순실 정말 모른다니까요. 저는. 정유라 고교 교사는 최순실이 애 아빠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협박했었어요. 여기만 가서 그랬겠어요. 최순실이 서열 1위인데 왜 정인의 문건이 됐을까요? 네, 들어보시죠. 이 소위 말하는 정윤회 문건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문건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한 7가지에서 8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문건이 민감하기 때문에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죠.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네.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다. 예. 요 내용을 직접 본인이 썼습니까? 네, 제가 쓴 건 맞습니다. 시중에서 오고 간다는 말이라기보다는 그 모임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참 참담하다. 이런 말이 만일 외부에 나왔을 경우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치명타지 않습니까? 그 시중에서 뭐 모르는 얘기니까 이게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언급을 해준 거죠. 언급을 해줬는데 그 이제 처음 초기 버전에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리는데 네. 상당히 뭐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이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민감하다 보니까 최종 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왔던 문서는 최종 보고서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좀 조정된 그런 문서죠. 처음에 조한규 증인이 기고한 내용을 보면 문건 파동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윤회를 최순실과 이혼하도록 대통령이 권유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문건에 나온 내용입니까? 문건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예. 뭐 취재원으로부터 그러니까 2014년 1월 달에 1월 6일 날 정윤회 문건이 보도되고 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 이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유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3월에 이제 이혼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비선 네, 어느 분부터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홍경수 전. 이게 이제 사실상 최순실이 대통령이었다. 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화된 이후에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모든 대통령의 동생이나 형님이나 네. 또 아들이나 네. 핵심 척건이 다 현직에 있을 때 구속됐습니다. 예. 그거는 뭔가 하면 누군가는 권력의 남용이 있다라는 부분을 사정 쪽에서 보고를 네, 하고요. 보고를 한다. 예,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여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예. 근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예. 박관천 빼고는 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예. 이 계급만 높았지 정말로 저질스러운 사람들의 유유상종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월요일 날 저희 프로그램 뉴스와이드에 출연 약속을 저희가 받은 거죠. 우리 제작진이.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요. 예, 그날 뭐 만나서도 또 얘기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 누구도 그걸 덮기에 급급했다. 자기들이 조사를 하라고 시켜서 제일 말단에 간 게 박관천인데 예. 박관천이가 조사해서 보고를 하니까 그걸 자꾸 바꾸면서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 사료까지 다 없었는데 저게 남아있는 게 프린트에 남아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요 정말 그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래 봅니다. 조금만 서둘러서 정치권 얘기해야 되니까. 저 김 의원님. 예. 네. 우선 뭐 그 내용 자체에서 네. 대통령이 실세가 아니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부분이 그 영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그 과정에 따라서 농도 차이를
얇게 슬라이스로 잘라가면서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8가지 버전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 같습니다. 정의남 소장님. 일종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맞춤형 보고죠. 네. 또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이게 이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좀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이 영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생활 뭐 이런 부분이 가장 건드리기 힘든 부분이 아니었겠나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정무적 판단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 이 정도 되면은 서정 변호사님 최악의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절대 이게 공감합니다. 네. 이게 이렇게 제가 보기에 8가지 버전을 만든 거는요. 예. 뭔가 이게 그 전모를 진실대로 다 밝혀버리면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린단 말은 돌아올 수 없는 강. 대통령과 이게 건너기 때문에 계속 수위를 조절해서 낮춘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기 교수님. 네, 이게 사실 그 8가지 버전이 생길 법한 일이죠. 예, 왜냐하면 그렇죠. 가장 초기 버전은 네.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순실 최순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얘기는 덮어야 되죠. 어떤 최순실이 처음에는 박근혜 최순실 대통령의 문건이었을 거예요, 이거. 영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용의 비늘을 영린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마 이 표현을 쓴 사람이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홍천 현 의원이 네. 쓴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은 용의 비늘이고 용의 비늘은 건드리면 굉장히 화를 내요. 네. 사방에 물건을 다 부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마 많은 피해가 생겨요. 근데 그 최순실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영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완화를 시켰을 것 같은데 예, 저는 예. 이거 반드시 수사해서요. 예. 정윤회 씨도 원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수사해서 예. 이 실체적 진실을 분명히 국민 앞에 내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석 본부장님. 저는 어떤 진짜 권력 실세인 최순실을 꼭꼭 숨겨라 이런 목적을 갖다 보니까 계속 중간중간 고쳐가지고 8가지 버전이 생긴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박관천 전 행정관 얘기 따르면 첫 번째 보고서에는 최순실이 사실상 권력서열 1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내용이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은 그런 문건은 지금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는 이제 최종 문건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이 거기에 보면은 최순실의 남편이다 정윤회가. 그리고 요즘에는 사이가 좀 안 좋아서 각방 쓰고 있다. 요 정도 내용밖에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본 거는. 그런데 이 진짜 문건 첫 번째 문건이 뭔가 한번 이거를 밝혀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아직도 많으세요? 김광석 본부장님. 첫 번째 문건에는 최순실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썼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예고해 드린 대로 박관천 전 경정이 MBN 뉴스 YD에 나오기로 출연 약속을 했습니다. 뭐 언론 여기저기 나가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저도 쭉 훑어봤습니다만은 궁금증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되는데요. 예. 박관천 전 경정께 일단 출연에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 이 시간에 나와서 그야말로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모든 것을 낱낱이 털어놓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정말 정치적인 초스피드네요. 그리고 대권 재도전 선언을 벌써 하시는 속내가 뭐예요? 네. 그거 좀 한꺼번에 답을 주십시오. 국민의당 내부에서 좀 시큰둥한데요. 그 이유도 좀 짚어주시고요. 자, 안철수 전 후보 9일에 대선 패배하고 그 국민선택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하고 바로 10일 날 선대위 해단식에서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14일 지지자들과의 만찬에서 5년 뒤에 50% 이상 지지를 받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다. 대권 재도전을 선언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오늘 참석했고 호남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설 것이며 뚜벅이 유세의 연장선으로 2차 국민 속으로의 행진을 시작한다. 그리고 전국 순회 청춘 콘서트 제2의 안풍을 기대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동철 의원은 조기 복귀? 자기 충전 시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상돈 의원은 정치재개에 국민이 공감을 하겠어요? 권은희 의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손금지 의원 아직 구체적 역할 검토할 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후속 계획이나 아니면 어떤 만남의 형식 같은 걸 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구상을요? 많은 분들 뵙고 감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부족한 점들 돌아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당분간 재충전 시간 가지겠습니다. 뭐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국민들한테 공감대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필요하고 과거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회창 전 그 한나라당 총재 같은 경우도 선거 실패하고 뭐 한두 해 정도 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이 또는 지지자들이 좀 다시 정쟁회복을 원하는 여론 때문에 컴백을 했고 또 그 두 분들은 대선 본선에서 근소하게 패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참배할 필요가 있죠. 당내에서 뭐 이번 주 요거는 정말 한 10여 초씩만 하시죠. 뭐 짧게. 김광덕 본부장부터. 네, 저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굴렁쇠를 대권으로 가는 길은 굴렁쇠를 굴리는 건데 가다가 굴렁쇠 굴리는 거 잠시 멈추면 넘어져 버리죠. 넘어지고 다시 굴리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도 하차는 없다. 중도 하차는 없다. 그래서 재충전과 함께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이재경 교수님. 네, 좀 짧게 할게요. 되게 초조하고 불안한 그 심리의 발로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가 아마 당내에서 시큰둥한 것은 3등 했죠. 저조한 득표를 했죠. 1등과 격차가 20% 가까이 납니다. 근데 정말 과거에 그 다시 재수했던 분들은 박빙의 승부였어요. 그 차이가 크게 안 났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부를 때까지 좀 자숙하고 성찰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이 부를 때까지. 5년 후에 부르실 걸 알고 지금부터 뛰겠다는 국민의당 아닙니까? 국민이 아직 안 불렀잖아요. 그래요? 서정호 변호사님. 저는 이게 한마디로 딱 한자로 써봤는데 욕속부달. 너무 이게 서두르면 닿지 못한다. 초조감 때문인데 욕속부달. 따라서 이게 그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보입니다. 저는 딴 사람은요. 쉬었다가 복귀가 가능하지만은 안철수 후보는 이선 후퇴하면 그 길로 바로 소멸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건데요. 왜 그러냐. 대선에서 득표도 있고요. 또 카리스마나 당의 장악력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수준이 드러났고 또 무엇보다도 토론회 등을 통해서 이 정치력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초조함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데요. 황 소장님 말씀은. 저기 김영주 전 의원님. 뒤로 물러났다가는 다시 못 나온다는데. 뭐 유레카 저는 그렇게 썼습니다. 이번 대선에 졌지만 많이 배웠다. 이 배운 거를 잊어먹기 전에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고 열심히 모범생다운 태도라고 보여지고 당이 시큰둥한 이유는 다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서 초조한데 자기는 2022년 대선을 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거죠. 시차가 생기는군요. 정기남 소장님. 마음을 얻는 것이 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지했던 700만 표를 보지 말고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게 뭐 대권 제도선 이런 것은 아마 내부에서 격려하는 과정에서 나온 뭐 발언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만 오히려 더 이상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깨끗하게 승복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안철수는 엄청 급하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홍준표 전 후보는 또 엄청 거칠게 나오시네요. 자유한국당은 참으로 징하게 싸우네요. 정말. 뭐 그걸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뭐 바퀴벌레 뭐 자유한국당 왜 이러는지. 뭐 또 대선 패배 백서를 만든다는데 무엇이 담겨야 될지 뭐 한 가지씩만 답을 주십시오. 낮술 드셨나? 육모방망이로 뭐 어떻게 한다는 둥 대선 패배 일주일 제1야당의 모습치고는 참 친박이 가증스럽다. 낮술 드셨어요? 뒤통수를 그냥 이번 선거는 내 잘못 아니에요. 왜 날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대선 백서를 만든다는데 더불어민주당 9년 만에 야당 적응도 힘들 건데 4분이라니. 바른정당, 한국당 친박 행태 딱해요. 보수 언급 좀 신중하세요. 국민의당 손님 앞에서 부엌칼 들고 싸우는 꼴이에요. 정의당 계속 싸우시면 당 지지율 저희가 제칠 거예요. 들어보시죠. 지금 뭐 바로 답변을 주셔야 될 시간인데요. 누가 준비되셨어요?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백서에 담길 게 딱 한마디로 해서 바로 이게 내 탓. 너 탓이 아니고 내 탓. 이게 바로 담기된다 이래 봅니다. 그렇게. 이게 쉽지가 않긴 한데. 이재경 교수님.
예, 지금 아마 통렬한 사생결단식 당권 다툼에 돌입했는데 국민복이 민망합니다. 정말 창피한 부분이고요. 이게 정말 그 백서에는 통렬한 자성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야당이 야당다워야 나라가 좀 제대로 간다는 면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치 책임이 다 있는 건데 정기남 소장님 한 말씀으로. 하여튼 치졸한 밥그릇 싸움이죠. 보수의 재건을 위한 정말 그 주먹을 쥘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동안 가졌던 기득권, 적폐 이걸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판단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당분간 지금 뭐 끝나기 어렵겠네요. 이 지금 얘기가. 예, 이게 새누리당 본색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과거의 어떤 계파별 양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야당도 개판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지금 여당 됐지만 백서에서 당겨져야 될 것 중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수도권에서 3등했다는 거. 보수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덕 본부장님. 저는 왜 이렇게 당내 싸우느냐. 그건 서로 이제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인데 홍준표 전 지사가 왜 이렇게 격하게 나오느냐. 이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격하고 어쩌면 막말 가까운 말로 자기 타깃을 설정해서 계속 때리는 걸 원래 주 전략으로 삼는데 그래서 현재는 친박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퀴벌레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또 때가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걸 태면서 자기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을 펼 겁니다. 황정 소장님이 답을 주십시오. 끝으로. 이번에 친박이 물러나겠습니다. 이번에 대선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 게 아니라 보수가 스스로 망가져 버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망한 집 구석에서 지금 집문서 다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야당성도 없어요. 이 대선 지고 첫 의총에서 비판하고 자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야당성도 상실해서 상당 기간 저렇게 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고 대선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나 20에서 40대에서 외면받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저 현상이 지속될 거라 봅니다. 어른들답게 명예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